오늘 밤에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장영실이에요. 장영실은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별이 반짝이고 있죠? 자, 이제 그 별빛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어요. 밤마다 들판 끝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이였죠. 저 반짝이는 건 뭘까? 왜 저렇게 빛나는 걸까? 별 하나가 사라지면 소년의 마음은 조용히 떨렸어요. 혹시 누군가가 하늘을 움직이는 걸까? 사람들은 장영실을 보며 참 이상한 아이라고 말했지만 장영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늘은 늘 같은 곳에 있지만 매일 조금씩 달라진단다.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야. 그때부터 장영실의 눈은 언제나 위를 향했어요. 별을 읽고 바람을 느끼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관리가 하늘만 바라보는 장영실을 보고 물었어요. 너는 왜 하늘만 보느냐? 저 별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관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관리는 바로 세종대왕을 모시는 신하였거든요. 얼마 후 장영실은 궁궐로 불려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심부름을 하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장영실이 만든 도르래와 물시계 그리고 신기한 자동 장치들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저 사람은 손으로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장영실의 이름은 점점 더 유명해졌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왕인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불렀어요. 그대가 장영실이냐? 예, 전하.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싶다고 했지? 그렇다면 우리 함께 보자꾸나. 하늘은 누구의 것도 아니니 말이야. 그날 밤 임금님과 발명가는 나란히 서서 달이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전하, 별은 항상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움직여요. 그걸 알면 바람도 계절도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답니다. 세종대왕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늘을 읽는 일, 그것이 백성을 위한 첫걸음이요. 그 순간 장영실은 깨달았어요. 과학이란 별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요.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명령을 받아 하늘의 이치를 기록할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청동을 녹이고 밤에는 별이 움직이는 길이를 계산하며 며칠 몇 달을 쉬지 않고 일했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하늘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천문기구 혼천의예요. 황금빛 원이 천천히 회전하면서 별자리의 길을 따라 돌아요. 그 빛을 바라보던 세종대왕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대는 이제 하늘을 사람의 손에 담았구나. 장영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전하, 제가 만든 것은 단지 새로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늘의 뜻을 믿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시계입니다. 그날 밤 궁궐의 천장은 별빛으로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길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해 새로 만든 수레가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장영실은 억울하게 벌을 받아야 했어요.
세종대왕은 끝까지 장영실을 감싸주려 했지만 결국 장영실은 궁궐을 떠나야 했답니다. 마지막 날 밤 장영실은 혼자 혼천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늘은 변하지 않지만 나는 그 하늘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별빛은 여전히 그를 비추고 있었답니다. 장영실은 별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가 진짜 바라본 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하늘의 법칙을 계산하면서도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과학은 하늘의 이치를 사람의 손으로 옮기는 일이다. 오늘 밤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별빛에도 장영실의 숨결이 그리고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별을 담고자 한 마음이 세상을 밝힌다. 이번 이야기는 병을 고치는 사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마음을 치유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허준이에요. 허준은 임금님의 주치의였지만 스스로를 백성의 의사라고 불렀답니다. 오늘 밤에는 허준이 어떻게 고통을 이해하고 사람의 몸을 넘어서 마음까지 보게 되었는지 들려줄게요. 자, 이제 따뜻한 치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조선시대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들판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멀리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린 허준은 마을 사람들이 기침을 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았답니다. 어머니, 왜 사람들은 계속 아프기만 할까요? 그건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기 때문이란다. 그날 밤 허준은 작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커서 저 사람들을 꼭 고쳐야지. 하지만 허준의 집안은 양반이 아니었어요. 신분이 낮았던 허준은 의학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별빛 아래에서 책을 빌려 읽고 산에 올라가 약초를 찾으며 혼자서 공부했답니다. 사람의 몸은 하늘의 이치와 닮아 있어. 하늘이 변하면 사람도 아프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허준의 눈은 사람의 고통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허준은 산속에 사는 유명한 의사 유의태를 찾아갔어요. 스승님, 저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세요. 유의태는 허준을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 손엔 칼이 아니라 마음이 있느냐? 허준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유의태는 허준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 산에서 하루 동안 약초를 찾아오너라. 하지만 아무 곳에도 없는 약초를 가져오너라. 허준은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다녔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될 무렵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답니다. 스승님, 모든 풀에는 쓰임이 있었습니다. 독초도 잡초도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 있었어요. 아무 곳에도 없는 약초는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의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그게 의술의 시작이란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쓸모없는 사람은 없단다. 그날부터 허준의 배움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공부가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허준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나라에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집문을 꽁꽁 닫아버렸고 길에는 사람 하나 없었답니다.
하지만 허준은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럴 때 의사가 도망치면 안 됩니다. 허준은 직접 약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열이 나는 건 병의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밤마다 허준은 환자들 곁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허준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선생님은 왜 그렇게 지치지도 않으십니까? 허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나는 지금 약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있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허준을 온정의사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왕세자가 허준에게 말했어요. 허 선생, 사람들이 아파도 의학책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하오. 글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오. 허준은 깊이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의학책을 만들어야겠구나. 허준은 전국에 있는 의학책들을 모두 모아 산과 들을 다니며 직접 약초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봄에는 꽃을 따고 여름에는 뿌리를 캐고 가을에는 열매를 모으고 겨울에는 등불 아래에서 글을 썼답니다. 그렇게 꼬박 10년이 지났어요. 수천 가지 병과 약재를 정리한 책 동의보감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허준의 책의 첫 장을 펴면 이렇게 썼어요. 사람의 몸은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사람을 아는 길이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책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가 담긴 책이었고 허준의 인생 전체가 고스란히 담긴 치유의 기록이었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중국과 일본에까지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책이 완성된 후 허준은 관직에서 물러나 조용한 산으로 올라갔어요. 새벽 안개 속에서 허준은 자신이 쓴 책을 천천히 넘기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구나. 어느 날 한 농부가 허준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 아이가 아픈데 약을 써도 낫지 않아요. 허준은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어요. 이 아이의 눈빛이 참 따뜻하구나. 그게 바로 가장 큰 약이란다. 신기하게도 며칠 후 아이는 기적처럼 일어났대요. 그날 밤 허준은 일기장 끝에 이렇게 적었어요. 병은 몸에 있지만 치유는 마음에 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오늘 밤 달빛이 참 부드럽구나. 저 빛 안에도 약이 있을 거야. 허준은 약초로 병을 고쳤지만 결국 그가 진짜로 고친 것은 사람들의 두려움이었어요. 허준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의술의 끝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몸이 조금 지쳐 있어도 괜찮아요. 허준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치유의 불빛이 있으니까요.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치유랍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손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마음이다. 오늘 밤은 허준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잠들어 보세요. 이번 이야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별빛이 된 소녀의 이야기예요. 그 소녀의 이름은 유관순이에요. 1919년 그해 봄,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봤답니다. 별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하늘은 빛을 품고 있어요. 오늘 밤 우리는 그 별빛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볼 거예요. 충청도의 평화로운 마을 천안병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복숭아꽃이 예쁘게 피어오르던 시절이었어요. 16살 소녀 관순이는 친구들과 뛰어놀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저 산 너머에도 우리 같은 마을이 있을까?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교실에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쳐서 태극기를 빼앗아 갔어요.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관순이의 눈빛만은 불처럼 타올랐답니다. 그날 밤 관순이는 몰래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빛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별은 나라의 눈이야. 우리가 잊으면 저 하늘도 울 거야. 어린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던 작은 불씨. 그것이 나중에 세상을 밝힐 큰 불꽃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1918년 관순이는 서울로 올라와 이화학당이라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큰 도시의 거리와 학교를 본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일본의 통치는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교실에는 일본 국기가 걸려 있었고 일본어로만 말하고 써야 했어요. 한국어로 쓴 책을 읽으면 혼이 났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국이 없으면 배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배운 사람이 조국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 말이 관순이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어요. 밤이면 관순이는 기숙사 창문을 열고 친구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 언젠가 이 나라를 꼭 되찾자. 글로, 목소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1919년 3월 1일 관순이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독립선언문을 나눴어요. 거리로 나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함성은 관순이의 인생을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어요. 3월에 서울은 점점 위험해졌어요. 수많은 시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관순이는 결심했답니다. 서울의 함성을 우리 고향으로도 전해야 해. 친구들과 함께 독립선언문을 품에 넣고 밤 기차를 타고 천안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빛은 그들을 비추었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말을 잃고 있었어요. 관순이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서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외치면 어른들도 용기를 낼 거예요. 무섭지 않니? 무섭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아프잖아요. 그렇게 병천 아우네 장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바람은 봄꽃 향기 대신 자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답니다. 1919년 4월 1일 맑은 하늘 아래 병천의 장날이었어요. 관순이는 깨끗한 흰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장터 한가운데에 섰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답니다. 대한독립 만세! 사람들의 눈이 커졌고 한 사람 두 사람 따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만세! 만세! 순식간에 수백 명의 함성이 장터를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곧 총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관순이는 쓰러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우리 아직 외쳐야 해요. 하지만 관순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본 군인들이 다가왔지만 관순이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함성은 마치 하늘을 찢고 별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체포된 관순이는 서대문 형무소라는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어둡고 차가운 감옥이었지요. 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관순이는 매일 밤 마음속으로 하늘을 그렸어요. 하늘이 멀어도 마음은 닿을 수 있어요. 관순이는 옆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쓰러지면 다른 별이 뜰 거예요. 관순이는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 눈을 감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내 몸을 묶을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은 절대 묶을 수 없어요. 어느 날 간수가 물었대요. 너 같은 어린애가 뭘 안다고 이러느냐? 관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사랑을 알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다예요. 그 말을 남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순이의 작은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답니다. 1920년 9월 28일 관순이는 1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떠올랐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감옥의 창살 사이로 벚꽃잎이 흩날렸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그 소녀가 별이 되었다더라. 사람들은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웃으며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가 다시 빛을 되찾았을 때 사람들은 관순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별이 우리를 이끌었지. 18살 소녀의 함성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사랑의 외침이었기 때문이에요. 유관수는 싸움을 택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랑을 택한 사람이었답니다. 나라가 아프면 내가 대신 울겠어. 관순이의 그 마음은 세대를 넘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용기란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도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거랍니다. 관순이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밤 창문 밖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별 하나가 소녀였다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남았다고.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별빛 같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보다 큰 사랑은 세상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 오늘 밤은 유관순처럼 사랑과 용기를 가진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어 보세요. 이번 이야기는 싸운 이야기이면서도 싸움보다 사랑이 더 많이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독립을 위해 싸웠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 싸웠지만 오늘 만나볼 이 사람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한 지도자였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백범 김구예요. 김구는 나라를 사랑했지만 나라라는 말보다 사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오늘 밤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볼까요? 1876년 무렵 황해도 해주 근처의 한 마을, 초가집 사이로 가난하지만 씩씩한 소년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름은 김창암, 우리가 아는 김구의 어릴 적 이름이었답니다. 그때 조선은 이미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외국의 배들이 바다에 드나들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걱정 가득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소년 김구는 물었어요. 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마을 어른이 대답했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백성이 먼저 힘들단다. 그 말은 어린 김구의 가슴에 쿵 하고 박혔어요. 아, 나라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김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글도 배우고 역사책을 읽었어요. 나라가 약해질 때 누가 일어섰는가를 찾아봤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 병자호란 때의 백성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어린 김구는 책을 덮고 나면 늘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도 언젠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김구는 나라가 점점 일본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쌀값은 자꾸 올라가고 일본 상인들이 큰 소리치며 돌아다니고 조선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도 허리를 굽혀야 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란 말인가? 김구의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김구는 단순히 화만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를 내는 건 쉽다. 하지만 화만 내면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뀐다. 왜? 내가 싸우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김구는 글을 쓰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중에 백범일지라고 부를 자신의 삶의 기록을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김구는 남들과 싸우기 전에 자기 마음과 먼저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답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은 칼을 드는 일만이 아니야. 올바른 마음을 세우는 일이지. 이 생각이 김구를 폭력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지도자로 만들어갔어요. 1919년 3월 1일 운동 이후 조선 땅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 만주, 연해주, 나라 밖으로 나가 나라 없는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김구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먼 외국 땅, 좁은 방 안, 밖에서는 중국어가 들리고 방 안에서는 조선말이 들리던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조차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선의 미래가 있었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말했어요. 언젠가 이 땅을 다시 우리 손에 넣자. 밖에서는 비가 오고 돈은 떨어지고 일본의 밀정들이 따라붙었지만 김구는 동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방에서 버티는 이 시간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가 될 거예요. 김구는 싸움 자체보다 그 싸움이 후대에게 어떤 이야기가 될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남긴 글은 미움보다 사랑이, 원망보다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답니다. 김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는 으로 시작하는 말이죠. 김구가 꿈꾼 나라는 단순히 일본을 몰아낸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는 힘만 센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문화가 높은 나라,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 약한 사람이 울지 않는 나라를 원한다. 김구는 독립이라는 말을 단지 외국 세력을 몰아낸 것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독립은 정치가 아니다. 독립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김구는 무장투쟁도 외교도 교육도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믿었답니다. 때로는 총을 들어야 했고 때로는 책을 써야 했고 때로는 젊은이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김구는 더 자주 밤에 울었답니다. 내가 이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과연 좋은 어른인가? 그러나 그런 날이면 김구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나는 내 한 몸의 편안함보다 내 나라의 자유를 사랑한다. 이것은 영웅의 멋진 말이 아니라 매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려는 사람의 다짐이었답니다. 김구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강해서만이 아니에요.
그가 미움의 길가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가장 쉬운 길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자. 그들을 모두 몰아내자. 하지만 김구는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미움으로 세운 나라는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그래서 김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독립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약한 나라의 편에 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은 사실 그 시대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 나라가 먼저인데 무슨 남의 나라냐라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김구는 오히려 이렇게 적었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친절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힘의 독립이 아니라 마음의 독립을 바란 사람의 말이었어요. 참 아름다운 말이죠. 힘만 있는 사람 말고 착한 사람이 되자. 김구는 나라에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해방의 기쁨이 왔을 때도 김구의 얼굴은 완전히 밝지 않았어요. 조국이 돌아왔지만 그 나라가 남과 북 둘로 나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김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통일된 나라를 보고 싶다. 반쪽짜리 독립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구나. 그래서 김구는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도록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고 편지를 보내고 호소했어요. 우리가 이 길을 잘못 택하면 우리 자식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김구는 독립운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걱정한 어른이었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은 영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었답니다. 나라가 있어도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 그건 우리가 바라던 나라가 아니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들어도 마음이 멈칫하는 말이에요. 백범 김구는 칼을 든 장군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책상에 앉은 학자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이들을 쓰다듬는 아버지 같기도 했답니다. 김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독립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라는 힘센 나라보다 사람이 따뜻한 나라가 좋아요. 그게 바로 김구가 밤마다 꿈꿨던 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였을 거예요. 여러분도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친구를 때리는 대신 도와주고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바뀌면 세상도 조금씩 아름다워진답니다. 사랑이 없는 독립은 또 다른 억압이다. 김구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웠던 안중근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안중근은 무기를 든 사람이었지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동양의 평화였답니다. 오늘은 안중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가 볼까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안중근이 태어났어요. 안중근의 집안은 양반 가문이었고 아버지 안태후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안중근도 어릴 때부터 천주교 신앙을 배웠고 세례명도 토마스였답니다. 어린 안중근은 한학을 배우며 자랐고 글 읽기, 글씨 쓰기를 좋아했어요. 또 사냥과 말타기도 즐겼는데 특히 사격 실력이 뛰어났다고 해요. 15살이 되던 해에 안중근은 김아려라는 여성과 결혼했어요. 그 시대에는 이른 나이에 결혼한 것은 흔한 일이었거든요.
20살이 넘어서부터 안중근은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조선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안중근은 백성들이 배워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1906년 안중근은 고향인 진남포에 삼흥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평양에는 돈의학교라는 학교를 만드는 일을 도왔답니다. 안중근은 석탄 사업도 했는데 이것도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었어요. 하지만 1905년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1907년 일본은 조선의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렸어요. 이때 안중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안중근은 가족들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시작했답니다. 1908년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2명의 동지들과 함께 특별한 의식을 했어요. 바로 단지동맹이에요. 안중근과 동지들은 각자 왼손 약지 4번째 손가락의 첫 마디를 잘랐어요. 그리고 그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는 4글자를 썼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 이것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무서운 결심이었어요. 안중근은 의병부대를 이끌고 일본군과 싸웠어요. 하지만 무기와 병력이 부족해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답니다. 1909년 10월 안중근은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의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의 하얼빈이라는 곳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안중근은 동지들과 함께 하얼빈으로 향했어요.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 30분 하얼빈역 플랫폼에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났어요. 안중근은 군중 속에서 나와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3발의 총을 쏘았어요. 그리고 러시아 말과 한국말로 외쳤어요. 고레아 우라! 대한민국 만세!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곧 숨졌어요. 안중근은 현장에서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되었답니다. 안중근은 일본에게 넘겨져 리순 감옥에 갇혔어요. 1910년 2월 안중근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재판정에서 안중근은 당당했어요.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토를 죽인 게 아닙니다. 대한의군 참모 중장 자격으로 전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죄 15가지를 하나하나 말했어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강제로 조약을 맺게 한 죄, 무고한 한국인을 죽인 죄,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그리고 안중근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판사는 안중근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안중근은 대답했어요. 만약 내가 이토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재판 결과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집행일은 1910년 3월 26일로 정해졌답니다. 감옥에 갇힌 안중근은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서 안중근은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협력해서 동양의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어요. 안중근은 붓글씨도 많이 썼어요. 1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익을 보거든 의료움을 생각하고 위험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이런 글귀들을 써서 간수들과 방문객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어머니께 쓴 마지막 편지에서 안중근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들의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라를 위해 한 일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안중근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답장을 썼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 그 일을 했다니 어미는 기쁘다. 당당하게 죽어라. 1910년 3월 26일 아침 10시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안중근은 침착했다고 해요. 안중근의 나이는 31살이었어요. 안중근의 시신은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일본이 비밀리에 묻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안중근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예요. 하지만 안중근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어요.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평화로운 동양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약한 나라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요. 안중근의 꿈은 단지 일본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었어요. 오늘 밤 안중근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평화는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할 때 이루어진다. 안중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한 평화를 꿈꾸는 마음으로 잠들어 보세요. 이번 이야기는 펜으로 싸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총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지만 글 한 줄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신채호예요. 신채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오늘 밤 잊힌 이름들을 되찾으려 한 사람의 조용한 싸움을 함께 들어가 볼까요? 1880년 충청남도 대덕군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신채호. 신채호의 집안은 원래 양반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때부터 아주 가난했답니다. 콩죽도 배불리 먹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신채호의 할아버지 신성우는 문과에 급제한 훌륭한 학자였어요. 할아버지는 손자 신채호에게 직접 한학을 가르쳤어요. 어린 신채호는 엄청나게 똑똑했어요. 10살이 되기 전에도 어려운 역사책을 술술 읽었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신채호는 마당 한켠에서 통감이나 사서삼경 같은 어려운 책을 펼쳐보곤 했어요. 이 안에는 우리 조선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구나. 하지만 신채호가 15살쯤 되었을 때 세상은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려 하고 나라는 점점 힘을 잃어갔죠. 나라가 흔들리면 우리의 이야기도 사라지겠구나. 그때부터 신채호의 마음속에는 글로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싹 텄답니다. 18살이 되던 해 신채호의 할아버지는 옛 친구이자 학부 대신을 지낸 신기선에게 손자를 소개했어요. 신기선은 신채호가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선균관에 추천했답니다. 19살의 신채호는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했어요. 성균관에서 신채호는 더 많은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독립협회라는 단체에도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독립협회는 조선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이었어요. 신채호는 만민공동회라는 큰 집회에도 참여했어요. 나라를 살리려면 백성들이 깨어나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채호는 조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26살의 신채호는 성균관 박사에 임명되었어요. 박사가 되면 편안한 벼슬살이를 할 수 있었지만 신채호는 다음 날 바로 사직서를 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벼슬하며 살 때가 아니야. 백성들을 가르쳐야 해. 고향에서 신채호는 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황성신문의 사장 장지연이 신채호를 찾아왔어요. 단재, 자네의 글솜씨를 듣고 찾아왔네. 우리 신문사에서 일해주지 않겠나? 신채호는 황선신문의 논설 기자가 되었어요. 바로 그해 일본은 조선의 을사늑약을 강요했어요.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불평등 조약이었죠. 장지연은 이날에 또 목놓아 크게 운다로 시작하는 유명한 글 시일야 방성대국을 썼고 신채호도 이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었답니다. 장지연이 감옥에 갇히자 신채호가 신문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곧 황성신문은 일본의 압력으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1906년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 신문은 영국인 베델이 만든 신문이어서 일본의 검열을 받지 않았답니다. 신채호는 주필이 되어 더욱 당당하게 일본을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일본의 침략을 반대한다. 한일 합병론자들에게 고한다. 신채호의 글을 읽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분노했고 희망을 품었답니다. 29살의 신채호는 역사에 남을 중요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독사신론, 뜻은 역사를 새롭게 읽는 이야기예요. 총 50회에 걸쳐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답니다. 신채호는 이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나라의 정신이다. 나라를 잃는 것은 땅을 잃는 게 아니라 기억을 잃는 것이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역사를 왕과 양반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채호는 달랐어요. 진짜 역사는 백성들의 이야기여야 한다.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기자나 위만이 아니라 단군,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우리의 진짜 역사다. 신채호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거부하고 우리 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세웠답니다. 한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신채호는 또한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도 썼어요. 외적을 물리친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한 거랍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신채호는 더 이상 조선 땅에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채호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이 땅에서는 진시를 쓸 수 없겠구나. 하지만 어디에 있든 글을 멈추지 않겠다. 31살의 신채호는 중국으로 떠났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신채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중국 만주, 베이징, 상하이, 신채호는 여러 곳을 떠돌며 살았어요. 가난했고 외로웠고 때로는 굶주렸지만 결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총이 없어도 글이 총이 될 수 있다. 신채호는 만주의 고구려 유적지를 직접 찾아다녔어요. 광개토 대왕비, 고구려 무덤 등을 보며 신채호는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위대했구나. 이 역사를 꼭 기록해야겠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신채호는 상하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 일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신채호는 임시정부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외교만으로 독립을 할 수 없어. 민중이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해.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썼어요. 우리는 정의의 칼을 들어 일본을 쳐부수자. 민중이 직접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신채호는 또한 평생의 대작인 조선상고사를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당군부터 고구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민족 중심으로 새롭게 쓴 역사책이었답니다. 1928년 신채호는 타이완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일본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위조 지폐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였어요. 신채호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재판에서 신채호는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신채호는 중국 랴오닝숑 류순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은 춥고 어두웠어요. 병도 들었고 몸도 많이 약해졌죠. 하지만 신채호는 감옥 안에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종이가 없으면 신문지 조각에라도 글을 썼답니다. 역사는 나로부터 끝나지 않는다. 내 글은 나를 살리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다. 1935년 신채호의 건강이 너무 나빠지자 감옥 당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호자가 있으면 출감시켜주겠다. 하지만 보증인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신채호는 거절했답니다. 나는 친일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1936년 2월 18일 신채호는 감옥 독방에서 뇌일혈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고 3일 동안 방치되었답니다. 신채호는 5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신채호의 정신은 끝까지 자유로웠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게 된 지금 신채호의 이름은 교과서에 남았어요. 신채호가 했던 말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나라를 잃은 자는 다시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역사를 잊은 자는 다시 세울 수 없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역사는 나와 나 아닌 것의 싸움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신채호는 역사를 단순한 책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불렀어요. 거울은 과거를 비추지만 결국 비추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신채호가 왜 그렇게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알아야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신채호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사에 담고 싶어 했어요. 왕과 양반만이 아니라 농부, 장사꾼, 아이들, 여성들, 모든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믿었거든요. 오늘 밤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나도 역사의 일부야. 나의 이야기도 소중해. 그 마음을 가진다면 역사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역사는 나라의 정신이고 사람들의 기억이다. 신채호처럼 우리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잠들어 보세요.